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이야기 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참된 왕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용상과 빛나는 왕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읽는 관상학자가 책 속의 지식을 뛰어넘어 삶의 진정한 지혜를 마주하게 되는 깊은 울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으로 남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어느 강가에서 펼쳐진 한 학자와 어부의 기묘하고도 이대한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학문과 예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대대로 임금의 얼굴을 살피고 나라의 기륭을 점치는 관상감의 중책을 맡아온 명문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젊은 학자, 그의 이름은 송정연이었습니다. 갓 30 들어선 그는 맑은 거울처럼 티없는 얼굴에 학자의 고고함이 서려 있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선비였지요. 그의 집안은 수백 년간 관상학의 비결을 이어온 터라 정연 역시 어려서부터 밥 먹고 글 읽는 것보다 사람의 얼굴 읽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조 대대로 내려온 관상의 모든 비결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마의 모양으로 초녀눈을, 눈썹의 형태로 형제의 수를, 코의 생김새로 재물복을, 입의 모양으로 말년의 복을 점치는 그의 이론은 살아있는 관상학 책 그 자체였습니다. 당대 이론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관상, 제왕지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학자적 열망이었습니다. 천하를 품고 만백성을 다스릴 왕의 운명을 타고난 얼굴. 관상학 고서에는 제왕의 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마는 하늘을 바치듯 높고 넓으며 눈은 용의 눈처럼 깊고 빛나며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았고 입은 바다처럼 넓어 사해를 머금을 상이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허나 정연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은 물론 왕가의 종친들까지 수많은 권세가들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책에서 말하는 제왕의 기품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린 것은 고귀함이 아닌 교활함이었고 이엄이 아닌 탐욕이었으며 자애로움이 아닌 불안과 시기심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안에 담긴 격이 부족하다. 저런 얼굴들로는 결코 태평성대를 열 수 없을 것이다. 깊은 실망에 빠진 정연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편안한 학자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완벽한 제왕의 상을 찾기 위해 전국을 유랑하는 길고 긴 여정에 오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이 조선 땅 어딘가에는 분명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난 진정한 왕의 얼굴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연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낡은 갓을 눌러쓴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이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수하면서도 고집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학자적 여정이 관상학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양의 화려한 궁궐이 아닌 이름 모를 강가의 한 미천한 어부에게서 비롯될 줄을 말입니다. 송정연의 유랑은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금강산 기암절벽 아래에서 수도하는 도인을 만나보고 호남평야의 너른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부의 얼굴도 뜯어보았으며 남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들의 관상까지 살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가 찾던 제왕의 상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쳐가는 기색과 함께 어쩌면 완벽한 관상이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그의 발길은 우연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크고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채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지요. 정연은 며칠 동안의 고된 여정에 지쳐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마을의 작은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강가로 나섰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라도 나올 듯한 몽환적인 풍경 속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삿갓을 깊이 눌러쓴 덩치 큰 사내가 작은 쪽배 위에 홀로 서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은 미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맨발로 서 있는 발등은 투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가난한 어부의 모습이었지요. 정연은 무심코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런 남루한 행색의 어부에게서 자신이 찾는 고귀한 기품을 발견할 리 만무했으니까요. 저희 또한 고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마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눈빛은 흐리멍덩하겠지. 볼 것도 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부가 힘껏 그물을 던지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가 상체를 일으키는 찰나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삿갓이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옆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그의 전신을 꿰뚫었습니다. 저 얼굴은 그가 본 것은 그저 평범한 어부의 옆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햇볕과 강바람에 거칠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얼굴의 골격과 윤곽 그리고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을 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완벽한 격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제왕지상이었습니다. 정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쪽배가 무대 닿고 어부가 묵직한 그물이 담긴 광주리를 이고 배에서 내렸을 때 정연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상학적 지식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앞의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 어부의 이마는 하늘을 상징하듯 깎아지른 듯 넓고 반듯했으며 좌우에 일월각 이 꽉 차게 솟아있어 하늘의 복과 부모의 덕이 깊고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눈썹은 누운 용처럼 길게 눈을 감싸고 있어 수많은 현명한 신하를 거느릴 상이었고 그 아래 눈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용의 눈이었습니다. 얼굴의 중심인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아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고 있었고 콧방울은 풍만하여 나라의 재정과 권력을 한 손에 쥘 상이었습니다. 그 아래 입은 너른 바다처럼 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만백성의 목소리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한 번 뱉은 말은 천금처럼 지키는 신의를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광대뼈는 땅처럼 굳건하고 풍만하여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그 말년이 태산처럼 안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삼정의 균형은 완벽했고 얼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색은 잘 익은 황금빛 곡식처럼 윤택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제왕지상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학문적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제왕의 상을 가진 사람이 붓과 칼이 아닌 그물을 잡고 조정이 아닌 이 작은 강가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늘의 뜻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자 그의 관상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어부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낯선 선비의 모습에 뭘 그리 빤히 보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 온 마을의 식량을 책임질 만큼 많은 복을 타고나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정연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결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신비로운 어부 만석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필시 역모에 휘말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일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어릴 적 기인을 만나 남몰래 제왕의 돌을 닦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연은 어떻게든 만석의 비범함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가 새벽에 강으로 나갈 때면 숲속에 숨어 지켜보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주막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몰래 그의 집 담벼락에 엎드려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어진 관찰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석에게서는 그 어떤 비범함이나 숨겨진 야심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그물을 손질해 강으로 나갔고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먹고 오후에는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땔감을 구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정연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완벽한 제왕의 상과 자신이 목격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부의 삶. 그 둘 사이의 엄청난 괴리는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관상에 새겨져 있으며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관상학의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만석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수수께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연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촌장은 정연의 진지한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자 양반, 자네가 우리 만석이를 제대로 보았구먼. 저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지. 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10여 년 전쯤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제 집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돌보지 않을 만큼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만석이 홀로 나섰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집 문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고 이염을 무릅쓰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다 아픈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제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돌보았고 굶주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식량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마을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적은 피해만 입고 그 끔찍한 역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촌장은 정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나는 글은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네. 진짜 큰 사람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랫사람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석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석이를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이 마을의 기둥이자 보이지 않는 어른으로 여기고 따른다네 촌장의 이야기는 정연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만석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토록 비범한 과거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제왕의 모습이 어쩌면 화려한 용상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송정연은 만석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만석의 모습에서 왕의 행동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왕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뀌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잡은 고기를 가장 먼저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아이가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의 굳은 일에는 가장 먼저 연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는 꾸짖거나 판결을 내리는 대신 묵묵히 막힌 물길을 트는 행동으로 그들이 스스로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끝없는 하소연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묵히 들어주며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이란 앞에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만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평범한 행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마을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왕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연은 소박한 술상을 차려 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정연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그 큰 그릇을 가지고도 이 작은 강가 마을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큰 뜻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석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하여 오히려 정연을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나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오. 나는 그저 평생을 이 강과 함께 살아온 어부일 뿐이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다오. 만석아, 강물처럼 살아라 하고 말이요. 만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요. 제 앞에 놓인 바위를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가는 지혜를 알지. 또한 강은 제 안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여 살리지만 결코 그것을 제 공이라 뽐내지 않고 가뭄이 들면 제 몸을 말려 주변의 밭을 적셔주기도 한다오. 나 또한 마찬가지요. 나는 그저 이 강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 뿐이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삶의 이치요. 내가 지켜야 할 어부의 도리일 뿐이요. 내 세상은 바로 이 강과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이니. 만석의 그 말에 정연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운명이란 타고난 관상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나 자리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제왕의 상을 가졌으면 마땅히 왕의 자리에 올라야만 그 운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지요. 하지만 만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운명의 본질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껍데기에 집착해 왔는지를. 관상의 형태에만 매달려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그때 거대한 자연의 시련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만석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촌장도 관아의 관리도 아니었지만 그의 묵묵한 행동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구출했고 사람들을 이끌어 무너진 둑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정연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삽을 잡고 무거운 돌을 날랐습니다. 붓만 잡던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그는 처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 대신 삽을 들면서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폐허가 된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용상에 앉아있지도 곤룡포를 입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 작은 강가 마을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그 어떤 역사 속의 군주보다도 더 현명하고 자애롭게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관상학 책에서 말한 하늘을 바치는 이 많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감이었고 용의 눈은 권위의 눈빛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자비심이었으며 바다처럼 넓은 잎은 탐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연이 마을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흙바닥의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곳에 와서 제 인생의 길을 새로이 배웠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석은 투박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평생 사용해온 낡은 낚싯대 하나를 건넸습니다. 학자 양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게. 너무 큰 고기만 낚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발밑에 작은 피라미드를 놓치기 쉬운 법일세. 때로는 그저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우고 하염없이 세월을 낚는 법도 배워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네. 그것은 어부가 학자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강가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온 송정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의 관상은 더 이상 운명을 단정짓는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살아온 길과 마음의 상처를 읽어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마음의 의원과 같은 관상가였습니다. 수많은 권세가들이 찾아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으면 그는 만석이 선물해준 낡은 낚싯대를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감, 왕의 상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옵니다. 대감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이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굶주림에서 건져 올린다면 대감께서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허나 그 마음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한다면 설령 용상에 앉아 계신다 한들 그는 왕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자에 불과할 것이옵니다. 정연은 평생토록 그 작은 강가 마을에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때로 세상사에 지칠 때면 마음속으로 그의 위대한 스승 강가의 왕만석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왕이 낡은 갓을 쓴 채 묵묵히 자신의 강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강가의 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의 삶이라는 작은 왕국의 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왕국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이야기 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참된 왕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용상과 빛나는 왕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읽는 관상학자가 책 속의 지식을 뛰어넘어 삶의 진정한 지혜를 마주하게 되는 깊은 울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으로 남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어느 강가에서 펼쳐진 한 학자와 어부의 기묘하고도 이대한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학문과 예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대대로 임금의 얼굴을 살피고 나라의 기륭을 점치는 관상감의 중책을 맡아온 명문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젊은 학자, 그의 이름은 송정현이었습니다. 갓 30 들어선 그는 맑은 거울처럼 티없는 얼굴에 학자의 고고함이 서려 있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선비였지요. 그의 집안은 수백 년간 관상학의 비결을 이어온 터라 정현 역시 어려서부터 밥 먹고 글 읽는 것보다 사람의 얼굴 읽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조 대대로 내려온 관상의 모든 비결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마의 모양으로 초녀눈을, 눈썹의 형태로 형제의 수를, 코의 생김새로 재물복을, 입의 모양으로 말년의 복을 점치는 그의 이론은 살아있는 관상학 책 그 자체였습니다. 당대 이론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관상, 제왕지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학자적 열망이었습니다. 천하를 품고 만백성을 다스릴 왕의 운명을 타고난 얼굴. 관상학 고서에는 제왕의 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마는 하늘을 바치듯 높고 넓으며 눈은 용의 눈처럼 깊고 빛나며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았고 입은 바다처럼 넓어 사해를 머금을 상이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허나 정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은 물론 왕가의 종친들까지 수많은 권세가들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책에서 말하는 제왕의 기품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린 것은 고귀함이 아닌 교활함이었고 이엄이 아닌 탐욕이었으며 자애로움이 아닌 불안과 시기심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안에 담긴 격이 부족하다. 저런 얼굴들로는 결코 태평성대를 열 수 없을 것이다. 깊은 실망에 빠진 정현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편안한 학자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완벽한 제왕의 상을 찾기 위해 전국을 유랑하는 길고 긴 여정에 오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이 조선 땅 어딘가에는 분명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난 진정한 왕의 얼굴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현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낡은 갓을 눌러쓴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이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수하면서도 고집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학자적 여정이
관상학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양의 화려한 궁궐이 아닌 이름 모를 강가의 한 미천한 어부에게서 비롯될 줄을 말입니다. 송정연의 유랑은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금강산 기암절벽 아래에서 수도하는 도인을 만나보고 호남 평야의 너른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부의 얼굴도 뜯어보았으며 남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들의 관상까지 살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가 찾던 제왕의 상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쳐가는 기색과 함께 어쩌면 완벽한 관상이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그의 발길은 우연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크고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채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지요. 정연은 며칠 동안의 고된 여정에 지쳐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마을의 작은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강가로 나섰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라도 나올 듯한 몽환적인 풍경 속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삿갓을 깊이 눌러쓴 덩치 큰 사내가 작은 쪽배 위에 홀로 서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은 미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맨발로 서 있는 발등은 투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가난한 어부의 모습이었지요. 정연은 무심코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런 남루한 행색의 어부에게서 자신이 찾는 고귀한 기품을 발견할 리 만무했으니까요. 저희 또한 고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마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눈빛은 흐리멍덩하겠지. 볼 것도 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부가 힘껏 그물을 던지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가 상체를 일으키는 찰나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삿갓이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옆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그의 전신을 꿰뚫었습니다. 저 얼굴은 그가 본 것은 그저 평범한 어부의 옆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햇볕과 강바람에 거칠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얼굴의 골격과 윤곽, 그리고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을 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완벽한 격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제왕지상이었습니다. 정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쪽배가 무대 닿고 어부가 묵직한 그물이 담긴 광주리를 이고 배에서 내렸을 때 정연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상학적 지식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눈앞의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 어부의 이마는 하늘을 상징하듯 깎아지른 듯 넓고 반듯했으며 좌우에 일월각 이 꽉 차게 솟아있어 하늘의 복과 부모의 덕이 깊고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눈썹은 누운 용처럼 길게 눈을 감싸고 있어 수많은 현명한 신하를 거느릴 상이었고 그 아래 눈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용의 눈이었습니다. 얼굴의 중심인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아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고 있었고 콧방울은 풍만하여 나라의 재정과 권력을 한 손에 쥘 상이었습니다. 그 아래 입은 너른 바다처럼 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만백성의 목소리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한 번 뱉은 말은 천금처럼 지키는 신의를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광대뼈는 땅처럼 굳건하고 풍만하여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그 말년이 태산처럼 안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삼정의 균형은 완벽했고 얼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색은 잘 익은 황금빛 곡식처럼 윤택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제왕지상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학문적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제왕의 상을 가진 사람이 붓과 칼이 아닌 그물을 잡고 조정이 아닌 이 작은 강가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늘의 뜻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자 그의 관상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어부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낯선 선비의 모습에 뭘 그리 빤히 보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 온 마을의 식량을 책임질 만큼 많은 복을 타고나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정연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결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신비로운 어부 만석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필시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일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어릴 적 기인을 만나 남몰래 제왕의 돌을 닦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연은 어떻게든 만석의 비범함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가 새벽에 강으로 나갈 때면 숲속에 숨어 지켜보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주막 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몰래 그의 집 담벼락에 엎드려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어진 관찰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석에게서는 그 어떤 비범함이나 숨겨진 야심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그물을 손질해 강으로 나갔고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먹고 오후에는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땔감을 구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정연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완벽한 제왕의 상과 자신이 목격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부의 삶. 그 둘 사이의 엄청난 괴리는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관상에 새겨져 있으며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관상학의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만석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수수께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연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촌장은 정연의 진지한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자 양반, 자네가 우리 만석이를 제대로 보았구먼. 저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지. 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10여 년 전쯤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제 집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돌보지 않을 만큼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만석이 홀로 나섰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집 문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고 이염을 무릅쓰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다 아픈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제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돌보았고 굶주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식량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마을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적은 피해만 입고 그 끔찍한 역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촌장은 정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나는 글은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네. 진짜 큰 사람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랫사람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석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석이를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이 마을의 기둥이자 보이지 않는 어른으로 여기고 따른다네. 촌장의 이야기는 정연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만석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토록 비범한 과거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제왕의 모습이 어쩌면 화려한 용상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송정연은 만석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만석의 모습에서 왕의 행동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왕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뀌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잡은 고기를 가장 먼저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아이가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의 굳은 일에는 가장 먼저 연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는 꾸짖거나 판결을 내리는 대신 묵묵히 막힌 물길을 트는 행동으로 그들이 스스로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끝없는 하소연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묵히 들어주며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이란 앞에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만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평범한 행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마을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왕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연은 소박한 술상을 차려 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정연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그 큰 그릇을 가지고도 이 작은 강가 마을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큰 뜻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석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하여 오히려 정연을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학자 양반, 나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오. 나는 그저 평생을 이 강과 함께 살아온 어부일 뿐이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다오. 만석아, 강물처럼 살아라 하고 말이요. 만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요. 제 앞에 놓인 바위를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가는 지혜를 알지. 또한 강은 제 안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여 살리지만 결코 그것을 제 공이라 뽐내지 않고 가뭄이 들면 제 몸을 말려 주변의 밭을 적셔주기도 한다오. 나 또한 마찬가지요. 나는 그저 이 강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 뿐이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삶의 이치요. 내가 지켜야 할 어부의 도리일 뿐이요. 내 세상은 바로 이 강과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이니. 만석의 그 말에 정연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운명이란 타고난 관상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나 자리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제왕의 상을 가졌으면 마땅히 왕의 자리에 올라야만 그 운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지요. 하지만 만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운명의 본질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껍데기에 집착해 왔는지를, 관상의 형태에만 매달려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그때 거대한 자연의 시련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만석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촌장도 관아의 관리도 아니었지만 그의 묵묵한 행동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구출했고 사람들을 이끌어 무너진 둑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정연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삽을 잡고 무거운 돌을 날랐습니다. 붓만 잡던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그는 처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 대신 삽을 들면서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폐허가 된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용상에 앉아있지도 골룡포를 입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 작은 강가 마을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그 어떤 역사 속의 군주보다도 더 현명하고 자애롭게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관상학 책에서 말한 하늘을 바치는 이 많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감이었고 용의 눈은 권위의 눈빛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자비심이었으며 바다처럼 넓은 잎은 탐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연이 마을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곳에 와서 제 인생의 길을 새로이 배웠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석은 투박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평생 사용해온 낡은 낚싯대 하나를 건넸습니다. 학자 양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게. 너무 큰 고기만 낚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발밑에 작은 피라미드를 놓치기 쉬운 법일세. 때로는 그저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우고 하염없이 세월을 낚는 법도 배워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네. 그것은 어부가 학자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강가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온 송정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의 관상은 더 이상 운명을 단정짓는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살아온 길과 마음의 상처를 읽어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마음의 의원과 같은 관상가였습니다. 수많은 권세가들이 찾아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으면 그는 만석이 선물해준 낡은 낚싯대를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감, 왕의 상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옵니다. 대감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이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굶주림에서 건져 올린다면 대감께서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허나 그 마음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한다면 설령 용상에 앉아 계신다 한들 그는 왕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자에 불과할 것이옵니다. 정연은 평생토록 그 작은 강가 마을에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때로 세상사에 지칠 때면 마음속으로 그의 위대한 스승 강가의 왕만석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왕이 낡은 갓을 쓴 채 묵묵히 자신의 강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강가의 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의 삶이라는 작은 왕국의 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왕국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이야기 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참된 왕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용상과 빛나는 왕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읽는 관상학자가 책 속의 지식을 뛰어넘어 삶의 진정한 지혜를 마주하게 되는 깊은 울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으로 남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어느 강가에서 펼쳐진 한학자와 어부의 기묘하고도 이대한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학문과 예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대대로 임금의 얼굴을 살피고 나라의 기륭을 점치는 관상감의 중책을 맡아온 명문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젊은 학자, 그의 이름은 송정현이었습니다. 갓 30 들어선 그는 맑은 거울처럼 티없는 얼굴에 학자의 고고함이 서려 있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선비였지요. 그의 집안은 수백 년간 관상학의 비결을 이어온 터라 정현 역시 어려서부터 밥 먹고 글 읽는 것보다 사람의 얼굴 읽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조 대대로 내려온 관상의 모든 비결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마의 모양으로 초년운을, 눈썹의 형태로 형제의 수를, 코의 생김새로 재물복을, 입의 모양으로 말년의 복을 점치는 그의 이론은 살아있는 관상학 책 그 자체였습니다. 당대 이론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관상, 제왕지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학자적 열망이었습니다. 천하를 품고 만백성을 다스릴 왕의 운명을 타고난 얼굴. 관상학 고서에는 제왕의 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마는 하늘을 바치듯 높고 넓으며 눈은 용의 눈처럼 깊고 빛나며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았고 입은 바다처럼 넓어 사해를 머금을 상이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허나 정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은 물론 왕가의 종친들까지 수많은 권세가들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책에서 말하는 제왕의 기품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린 것은 고귀함이 아닌 교활함이었고 이엄이 아닌 탐욕이었으며 자애로움이 아닌 불안과 시기심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안에 담긴 격이 부족하다. 저런 얼굴들로는 결코 태평성대를 열 수 없을 것이다. 깊은 실망에 빠진 정현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편안한 학자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완벽한 제왕의 상을 찾기 위해 전국을 유랑하는 길고 긴 여정에 오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이 조선 땅 어딘가에는 분명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난 진정한 왕의 얼굴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연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낡은 갓을 눌러쓴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이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수하면서도 고집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학자적 여정이 관상학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양의 화려한 궁궐이 아닌 이름 모를 강가의 한 미천한 어부에게서 비롯될 줄을 말입니다. 송정연의 유랑은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금강산 기암절벽 아래에서 수도하는 도인을 만나보고 호남 평야에 너른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부의 얼굴도 뜯어보았으며 남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들의 관상까지 살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가 찾던 제왕의 상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쳐가는 기색과 함께 어쩌면 완벽한 관상이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그의 발길은 우연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크고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채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지요. 정연은 며칠 동안의 고된 여정에 지쳐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마을의 작은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강가로 나섰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라도 나올 듯한 몽환적인 풍경 속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삿갓을 깊이 눌러쓴 덩치 큰 사내가 작은 쪽배 위에 홀로 서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은 미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맨발로 서 있는 발등은 투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가난한 어부의 모습이었지요. 정연은 무심코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런 남루한 행색의 어부에게서 자신이 찾는 고귀한 기품을 발견할 리 만무했으니까요. 저 이 또한 고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마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눈빛은 흐리멍덩하겠지. 볼 것도 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부가 힘껏 그물을 던지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가 상체를 일으키는 찰나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삿갓이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옆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그의 전신을 꿰뚫었습니다. 저 얼굴은 그가 본 것은 그저 평범한 어부의 옆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햇볕과 강바람에 거칠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얼굴의 골격과 윤곽, 그리고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을 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완벽한 격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제왕지상이었습니다. 정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쪽배가 무대 닿고 어부가 묵직한 그물이 담긴 광주리를 이고 배에서 내렸을 때 정연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상학적 지식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눈앞의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 어부의 이마는 하늘을 상징하듯 깎아지른 듯 넓고 반듯했으며 좌우에 일월각 이 꽉 차게 솟아있어 하늘의 복과 부모의 덕이 깊고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눈썹은 누운 용처럼 길게 눈을 감싸고 있어 수많은 현명한 신하를 거느릴 상이었고, 그 아래 눈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용의 눈이었습니다. 얼굴의 중심인 코는 산처럼 우뚝 솟아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고